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명작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한 소녀의 시선을 통해 사회의 불의와 편견을 파헤치는 강렬한 이야기이자 법정 드라마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출간 이후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대중과 평단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소설을 쓴 하퍼리는 누구일까요? 하퍼리는 미국의 소설가로 앵무새 죽이기가 그녀가 생전에 발표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녀는 1930년대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 경험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이 소설은 그녀가 자란 마을과 변호사였던 그녀의 아버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주인공 스카웃의 아버지 애티커스 핀치의 캐릭터는 하퍼리의 실제 아버지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퍼리는 왜 이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과 부조리를 직접 목격하며 성장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앵무새 죽이기는 단순히 법정 이야기나 성장담이 아니라 인간은 과연 선할 수 있는가, 정의는 승리하는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설 제목인 앵무새 죽이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작품 속에서 애티커스 핀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앵무새를 쏘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저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즐겁게 해줄 뿐이야. 이 말은 부당한 세상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 특히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 말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앵무새 죽이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소녀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메이컴.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변호사 애티커스 핀치와 그의 두 아이, 장난기 많고 호기심 넘치는 딸 스카웃과 그녀의 오빠인 제렘니 핀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스카웃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오빠 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여름을 보내며 마을 곳곳을 탐험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레들리 집에 사는 아서 레들리였습니다.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자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 레들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며 모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카웃과 잼은 자신들의 집 앞 나무 구멍에서 이상한 선물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작은 조각 인형과 반짝이는 동전을 몰래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선물은 계속해서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점점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점점 부 레들리에게로 향했고 그가 자신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점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애티커스 핀치는 변호사로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곧 한 사건이 그의 가족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흑인 남성 톰 로빈슨이 백인 여성 메이엘라 유어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애티커스는 톰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당시 남부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백인 여성의 말을 흑인의 말보다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애티커스가 흑인 남성을 변호한다는 사실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핀치 가족은 예상치 못한 비난과 냉대를 받게 됩니다. 스카웃과 잼은 친구들과 어른들로부터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애티커스는 아이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정의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핀치 가족은 거대한 파도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애티커스는 법정에서 톰 로빈슨을 변호하며
그가 무죄임을 증명하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감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는 어린 스카웃의 시선 속에서 메이컴 마을은 그저 작은 시골이 아니라 불평등과 편견이 여전히 만연한 사회의 축소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점점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이 믿고 자랐던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법정 싸움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신념과 용기를 시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스카웃과 잼은 과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톰 로빈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애티커스 핀치가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은 이후 메이컴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애티커스가 백인 여성의 증언을 반박하고 흑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메이엘라 6월의 아버지 밤 6월은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핀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티커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논리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스카웃과 잼은 아버지를 둘러싼 갈등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다 어른들에게 비난을 듣기도 했고 친구들마저도 핀치 가족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티커스는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득 찼고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앉은 톰 로빈슨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한 점 거짓이 없었습니다. 애티커스는 피고 측 변호인으로 나서서 톰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티커스는 증언을 통해 메이엘라 6월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톰 로빈슨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톰은 왼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메이엘라가 입은 상처는 명백히 왼손잡이의 공격에 의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가족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흑인이 백인 여성을 공격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애티커스가 논리적으로 톰의 결백을 증명하려 해도 메이컴 주민들의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카웃과 잼은 법정 한쪽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애티커스는 더욱 단호한 태도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법이 감정이나 편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굳어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언을 듣고 배심원들에게 결정을 맡겼고 법정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스카웃과 잼은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현실의 부조리함과 불평등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티커스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을 상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위해 나간 뒤 법정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카웃과 잼은 아버지의 변호가 워낙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톰 로빈슨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티커스는 아이들에게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릴수록 결과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배심원들이 돌아왔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죄.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스카웃은 충격을 받았고 옆에 있던 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애티커스는 아무 말 없이 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메이컴의 법정은 단순한 판결의 장소가 아니라 정의가 패배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흑인 공동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애티커스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그들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스카웃은 그 광경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싸움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잼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톰 로빈슨은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애티커스는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카웃과 잼 역시 톰이 아직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톰 로빈슨이 감옥을 탈출하려다 경비병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17발의 총탄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핀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의 흑인 공동체에도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티커스는 톰의 가족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스카웃과 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톰의 아내 헬렌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집 앞에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애티커스는 톰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했지만 그 역시 마음 깊이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카웃은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을 보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잼은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잼은 애티커스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존재하나요? 라고 묻지만 애티커스는 그렇기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던 밥 유월은 여전히 핀치 가족을 향한 분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티커스는 그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톰 로빈슨의 죽음 이후 메이컴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핀치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잼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품고 있었고 스카웃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애티커스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양면성과 정의의 가치를 설명하며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톰 로빈슨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밤 유월은 마을에서 더욱 난폭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티커스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심지어 헬렌 로빈슨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유월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카웃과 잼은 할로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연극이 열렸고 스카웃은 돼지 복장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스카웃과 잼은 늦은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마을의 가로등조차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농장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스카웃은 무거운 돼지 복장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고 잼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밤 유월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잼과 스카웃을 공격했습니다. 잼은 필사적으로 동생을 지키려 했지만 유월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카웃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몸을 웅크렸고 잼은 유월의 거친 손길에 밀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강한 힘이 작용하며 유월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유월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카웃은 몸을 가누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고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낯선 남자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스카웃은 순간적으로 그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부 레들리.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존재,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잼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고 스카웃과 함께 조용히 핀치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핀치 가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애티커스와 마을의 의사 레이놀즈 박사가 급히 잼을 살펴보았습니다. 잼은 유월의 습격으로 팔이 부러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애티커스는 깊은 걱정에 빠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카웃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오빠를 구해준 정체불명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마치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스카웃은 그가 바로 부 레들리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한동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직접 마주한 순간 스카웃은 그가 결코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보브 유얼은 부 레들리의 개입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안관 헥테이트가 도착해 현장을 조사한 후 애티커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얼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티커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헥테이트는 부 레들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 레들리는 우리 모두를 도왔습니다. 만약 그가 영웅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애티커스는 깊이 고민했지만 결국 헥테이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월의 죽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넘어져 죽은 사고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스카웃은 아버지의 표정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스카웃은 부 레들리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 레들리와 함께 그의 집까지 걸어가며 어린 시절부터 부 레들리를 괴물처럼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스카웃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 레들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부 레들리의 집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스카웃은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스카웃은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린아이였던 그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부 레들리가 마을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와 잼, 딜은 부 레들리를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했고 그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은 마을 아이들의 흥미로운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오해했던 괴짜가 아니라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티커스는 스카웃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카웃,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단다. 이 말은 그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부 레들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 레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스카웃과 잼을 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스카웃은 마지막으로 부 레들리의 집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때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애티커스의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티커스는 그녀를 다정하게 안으며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스카웃은 점점 눈이 감겨오면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이었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잼의 부상은 점차 나아졌고 가족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스카웃과 잼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의 불공평함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애티커스가 지키려 했던 정의와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브 유얼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했지만 아무도 부 레들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서 머물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웃도 더 이상 그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그는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보호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스카웃은 다시 부 레들리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신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카웃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넓고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 레들리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오해와 편견을 생각하며 자신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소문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이컴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스카웃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몰랐던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에티커스가 가르쳐준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때로는 법과 도덕이 충돌하고 사람들의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브 유월이 죽고 부 레들리가 그녀와 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 레들리는 다시 자신의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웃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지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메이컴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웃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성장소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 도덕적 용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에티커스 핀치가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백인 사회에서 흑인을 변호하는 것이 비난받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스카웃과 잼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점차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점점 더 복잡한 사회적 현실과 인간 본성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 레들리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작품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소문과 편견 속에서 괴물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가장 순수한 선의 존재로 밝혀집니다. 이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품이 전하는 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의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에티커스가 법정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메이컴의 몇몇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켰고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고도 그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소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법정 드라마나 성장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제까지 앵무새 죽이기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작품이 전하는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